예,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이에서 그 질문 우리 푸른솔 선생님께서 그 권리금 지불한 사람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상대방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그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권리금을 뭐 2억으로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무조건 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할 거고 부가세도 주지 마라. 나는 2억만 받으면 된다. 뭐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2억을 이체를 하고 어, 그 이제 나는 사업을 하다가 2억만큼 비용 처리 못하면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신고를 해야죠. 내 그 권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급한 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 처리될 때 영업권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 영업권의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렇게 소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업권 비용 처리 항목에서 어, 이게 어떤 영업권이냐라고 이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 뭐 제가 제출할 거는 뭐 없죠. 그 계약서랑 뭐 이체 내용 이런 것들. 나는 이렇게 권리금을 줬고 정당한 내 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은 당연히 뭐 애초에 그걸 소득 신고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 그냥 안 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소명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관할 세무서에서 상대방의 그 관할 세무서에서 그 또 소명을 받고 이게 안 되면은 그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 근거로. 그래서 이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누군가는 소득으로 처리가 됨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많은 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문제가 실제 이제 발생을 도드라지게 하느냐 여부까지는 뭐 다 추적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저도 봐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서로 그 적법한 방법으로 원칙적인 방법으로 그 영업권 권리 대가를 주고받고 징빙 처리를 하는 게 좀 원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자세해서 그 기재는 안 했는데 그 권리금에 대해서 주고받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그 권리금에 대한 그 소득 분류는 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8.8%를 원천 징수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원천 징수 한 것만큼 빼고 지급을 하고 그 나는 이제 그걸 국세청에다가 부가세 신고하듯이 원천세 신고하면서 그걸 납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그 주고받는 관계가 이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정식으로 처리를 뭐 저쪽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까지도 뭐 당연히 뭐 하는 경우가 없겠죠. 정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하지만 그 계속 강조드리지만 원칙적인 처리 그게 나중에 머리도 덜 아프고 그 비용 처리하고 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마지막 시간 이제 주로 말씀 나눈 원천 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강의 드리는 거는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뭐 종합소득세 이 항목마다는 또 이제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또 심화 과정이 또 별개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체계를 좀 어느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또는 뭐 이제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심화 강의도 이제 그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친숙하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원천징수란 대부분 뭐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 소득자에게 지급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소득자에게는 그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그러면 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소득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3.3% 소득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권리금에 해당하는 또 기타 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도 세법상 이제 사업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 페널티가 또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또 비용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인건비를 통상 이제 우리가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천징수 의무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금은 소득자가 신고를 하고, 소득자가 납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버는 사람이 해야지 왜 이거를 지급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국가의 행정 편의적인 면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의무 자체를 지급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면은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소득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제도 하에서는 지급하는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데 아예 원천징수 제도가 없으면 소득자 모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행정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천징수라는 게 협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이게 법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강제돼 있고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가지를 다 준수하면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소득별 원천징수 내용을 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원천징수를 그럼 얼마를 하게 되냐? 이거는 이제 간이세액표가 따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가 뭐 200일 때, 210만 원일 때, 220만 원일 때 그때 뭐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몇 명이냐 이제 변수를 갖다가 간이세액표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홈택스에도 자동 계산 조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300만 원의 월급인데 뭐 사대보험 뭐 20만 원 떼고 세금 10만 원 떼고 뭐 270을 이제 지급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이제 독립된 인적용역 계약 프리랜서 를 맺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3.3%를 이제 용역 수당에서 이제 차감하고 그만큼을 원천징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강사료, 뭐 일시적인 자문료 이런 것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22%가 이제 원천징수 세율인데 기타 소득 종류별로 필요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면 1억의 권리금이다. 부가세 별도로 1억의 권리금이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은 무조건 60% 필요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22%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소득도 이제 원천세를 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영분연수법에 따른 뭐 기본세율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그 근속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또 적용이 된다. 이것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 원천징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이와는 또 별개로 세법에서는 약간 좀 벗어났지만 근로자를 이제 채용하면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요새 이제 자영업체 고객 사장님들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보다 그 인사 관리,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금은 어쨌든 뭐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어쨌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있고 또 세금은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근로자는 어쨌든 뭐 계속 뭐 퇴사와 입사, 채용과 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근로자 관계에서 좀 어려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그 근로자에게 이제 그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의 이제 과태료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분들이 뭐 물론 그 좋은 근로자분들과 이제 같이 이제 채용해가지고 일하시게 되는 경우 뭐 물론 또 훨씬 많고 또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제 그 퇴사 시에 이제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경우에 좀 뭐 피치 못해서 뭐 못 썼는데 뭐 그게 뭐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뭐가 좀 틀어져가지고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안 줬다라고 해서 신고하고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로계약서는 빠르게 채용이 결정되면 작성해가지고 교부를 하시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입니다. 그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은 이때 또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따로 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대기업들이나 뭐 중견, 뭐 중소기업들 다 뭐 월별 그 급여명세서 제출하지만 그 교부를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 그 일반 뭐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 뭐 이걸 임금명세서 일일이 교부하고 이러지 이러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입금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꼭 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5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은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돼서 어, 그 연장 근무라든가 뭐 여기에 따른 뭐 가산수당 또 연차 유급 휴가 규정 등 이런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5인 이상이 되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초기에 이제 직원 수가 늘어나서 5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이 노무 부분은 세금보다 더 정보가 좀 더 적습니다.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을 보통 드리는 게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한번 노무사 사무실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라라고 제가 이렇게 공고를 드리고 이렇게 그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그 뭐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그 뭐 컨설팅 비용이 50만 원인데 뭐 자기 부담금 뭐 10만 원, 20만 원만 부담하고 국가 지원금으로 노무에 대한 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자부담은 줄이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또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또 입대사가 잦은 경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 뭐 이거,
그 직원 관리하다가 그냥 한 달 다 갔다, 뭐 몇 년만 보다가 뭐 한 달 다 갔다 이런 경우도 제가 듣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도 그 인사 관리 뭐 이런 부분을 아무리 작은 매장이지만 또는 뭐 내가 아직 스타트업이라 소규모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체계가 은근히 더 중요합니다. 뭐 세금적인 거는 사후적인 부분이니까 뭐 조금 천천히 이제 이해해 가셔도 되지만 사람은 바로 일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규 사업 스타트업일 때 좀 더 많이 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렸는데 이 표준 근로계약서, 뭐 5인 이상 사업자, 뭐 계약서, 그리고 임금 명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는 다 샘플 서식이 제가 다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걸 그대로 그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서식을 어디서 구하지 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서식은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이렇게 뭐 입력하는 게 뭐 번거롭다, 뭐 그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뭐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은 이 임금명세서만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플이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셔도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제 각종 신고와 제출 의무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인데 공통적으로는 그 원천세 신고, 풀네임은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해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입니다.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서 매달 원천세를 이제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트로 국세와 지방세가 세트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라는 또 이제 신고를 같이 두 개가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급여라고 하면은 3월 급여를 3월 달에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4월 10일까지, 3월 급여를 4월 초에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5월 10일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해야 그 매월 신고입니다. 원칙은. 근데 단 매월 신고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 차라리 부담이 되더라도 모아서 한 번에 신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기별 신청을 이제 세무서에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 반기별로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기별로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에 또 아까 뭐 부가세를 한 번에 이제 그 고객한테 받은 부가세를 한 번에 내면서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 돈이 아닌 건데 또 불구하고 6개월치가 쌓이면은 이것도 또 가서 또 아까운 생각이 또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리 좀 떼놓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그 중요한 게 또 이 지급 소득별 인원수와 금액, 원천세 정보만을 세액 정보만을 기재해서 신고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몇 명에게 그러니까 어떤 원천세를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거기에 원천세는 얼마다라는 이 총액 기준의 정보만 들어갑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는. 뭐가 빠졌죠? 누구에게가 빠졌죠? 뭐 황선홍에게, 홍길동에게, 뭐 임꺽정에게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가 빠지고 그냥 합계로만 들어가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지급했느냐는 원천세 신고랑 별개로 이 1단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란 일정 기간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해서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데 항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현행 기준으로 1월부터 만약에 6월까지 내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 7월 말일까지 또는 이제 하반기는 1월 말일까지 이렇게 어, 이때 돼서 이제 황선홍에게 6개월간 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는 이 강의지급명세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원천세 신고는 이미 세금 내는 신고는 이미 했는데 세금 내는 신고에서는 누구에게가 빠져 있고
누구에게라는 신고는 별도의 이제 그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근로소득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사업소득 3.3% 소득은 지금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천세 신고를 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또 매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반기별 신고가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는데 그리고 인적 용역 대상 기타 소득, 뭐 자문료나 뭐 아까 뭐 강사료나 이런 인적 용역 성격인 기타 소득은 이것도 이제 매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뭐 해야 될 게 많구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겁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소득을 좀 빨리 파악해서 복지를 좀 그, 좀 원만하게 하겠다라는 그 취지 하에서 심지어 정규지급명세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간이일 뿐입니다. 요거는. 이 제출 전에 이제 국가가 빠르게 소득을 좀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이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세는 누구에게가 빠져 있고 누구에게는 이 간이지급명세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취지는 그 소득의 빠른 파악, 국가에서 소득의 빠른 파악을 위해서다. 문제는 복지를 위해서인데 이제 그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이렇게 그 협조가 돼야 국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복지제도를 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의무가 좀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지급명세서는 따로 있습니다. 또. 이 정규지급 명세서는 어쨌든 1년간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해서 이제 연 단위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것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도 3월 10일, 기타 소득은 2월 말일, 퇴직소득도 3월 10일까지 이 정규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정규 지급명세서라는 것 자체가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결과물입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근로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그냥 집계액만 하면 되지만 그 근로소득은 각각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까지 다 끝내고 그 결과치를 지급명세서로서 제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세 신고는 뭐 미납했을 때 당연히 가산세가 있고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규지급명세서도 당연히 가산세가 있고. 해서 그 원천세 신고, 세금 내는 신고를 했음에도 누구한테 지급을 했다라는 거를 촘촘하게 또 매달 이렇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연 단위로 지급명세서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뭐 간편장부였다가 이제 복식부기로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장부 작성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맡겨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 신고를 내가 도저히 좀 복잡스러워서 못하겠다. 너무 번거롭다라고 해서 인건비 신고 단계에서 맡겨주시는 경우들도 좀 흔합니다. 생각보다는. 어, 이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별도가 아닙니다. 그 연말정산 신고라는 게 근로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근로소득 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연간 그 근로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에게 뭐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뭐 10만 원씩 뗐다라고 하면은 뭐 연으로 120만 원을 지금 미리 떼놨죠. 미리 120만 원은 떼놓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5천만 원 지급액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말정산할 때 이제 부양가족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뭐 보험료 공제 등등 이제
그 공제를 다 반영하고서 이제 정식 계산을 하고서 세액이 만약에 뭐, 뭐,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뗀 거는 연간 120만 원을 뗐는데 연말정산 결과 5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70만 원을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 환급도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자한테 환급을 해주고 사업자의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나는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 거를 대신하다 보니까 차감 징수하는 것도 대신이지만 환급을 받는 것도 대신. 그래서 환급 금액을 어떻게 보면 먼저 주고 내가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나는 이제 사후적인 환급, 약간 단계가 조금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소득 신고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 신고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근로자가 만약에 24년도에 지금 이제 연말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2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데 24년도에 근로소득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별도의 이제 신고를 하실 게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뭐 3.3% 용역소득이 있다든가 기타 소득이 있다든가 또는 다른 이제 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근로자로도 일하시지만 내 사업자 등록도 있어서 거기서도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렇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세무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구입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조회하시면 이제 세무 달력이 이렇게 그 출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제출 기간들을 놓칠 수 있어서 이런 그 신고 기한들을 다 기재된 달력들이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그런 거 뭐 매달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3월달 출력해서 옆에 붙여놓고 4월달 출력해서 또 그때 가서 붙여놓고 하면서 일정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각종 신고 제출 의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화면을 조금 키워서 이게 홈택스에서 이제 원천세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세금 신고에서 원천세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고 세트로 있는 이제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 홈택스가 아니고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초기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세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그 화면들은 어, 지금 기초세법 과정에서는 자세히 다루기가 어려워서 초입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 기본정보 입력하고 실제 신고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이것까지 이제 그 직접 신고를 하시고자 하면은 이제 그 별도의 그 원천세 신고 강의에서 한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급명세서도 그 이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각종 이제 지급명세서 리스트가 있고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그, 그 국가 상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그 위텍스나 이렇게 지자체 관계에서는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질문 주시다 한번 또 보고 좀 가겠습니다. 한번 공통으로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아, 아, 지급명세서 신고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이제 그 근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 7월과 1월에 그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소득, 인적소득은 매월 이거는 이제 간이지급명세서고요. 정규지급명세서는 이제 그 1년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통틀어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 사업도 퇴직도 3월 10일, 기타만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연말정산도 사업장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강의도 또 별도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이제 공제 항목들, 어떤 자료들을 근로자들한테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지는 또 굉장히 좀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연말정산 시즌에 별도 강의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어떤 의무들이 실제 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 안 와닿고 또 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급명세서는 왜 이렇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또 원천세라는 거는 또 왜 이게 사업자한테 부담이 이렇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취지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 폭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도 사실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장부 의무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고 종합이라는 말 자체 그대로 사업,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함에 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사업소득에 대한 이제 계산 방법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매출이 뭐 올해 한 2억 정도 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를 얼마쯤 납부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세라는 거는 그 소득은 이제 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제 순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혼동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고 그게 순소득이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쉽게는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매출만 갖다 매출은 뭐 100억인데 순이익이 뭐 5천만 원이면은 뭐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매출은 1억인데 내가 이제 별도의 이제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나만의 이제 뭐 전문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없으니까 뭐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아, 나는 매출이 뭐 20억이야, 30억이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과연 얼마가 남는지.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응당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는 이제 다만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방법이 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게 사업소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사업소득 금액까지 붙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순이익으로 통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법상 용어로 이 순이익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장부신고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뭐 매출이 뭐 10억이고 실제 비용이 내가 9억이다 정리되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다만 이제 장부 종류는 좀 간편한 간편장부와 이제 회계적인 이제 원리대로 작성이 되는 이제 복식북이라는 장부로 나눠집니다. 통상 복식북이 장부는 일반 사업자분들이 작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흔히 아시는 우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장부가 복식부기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그 원리로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부 기준이 복식부기 장부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때는 이제 외부에다가 장부를 맡기시고 간편 장부 때까지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집계해서 신고하는 방식이고 복식 장부는 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까지 신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부 작성 의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느냐, 이 표 안에서 다 정리는 되는데 이게 눈에 솔직히 처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업종별로도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 기준에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도소매업, 전년도 매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 의무자,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표적으로 뭐 제조업, 그 음식 숙박업 등은 1억 5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서비스업 범주에 있는 것들이 7,500 기준으로 장부 의무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장부 의무를 나누는 거는 금액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보다 정식으로 좀 그 엄밀하게 장부를 작성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기준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계 신고라는 거는 용어가 좀 낯서실 텐데, 어, 어떻게 보면은 추정 계산해서 신고한다, 약간 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경비율이 뭐 80%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자는 실제 경비대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장부를 무시하고 또는 장부가 작성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80%의 경비율대로 1억이라고 하면은 8천만 원의 경비로 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추계 신고의 기준인데, 어, 그 해당 업종 기준으로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 대상, 6천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대상, 이런 식으로 금액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준 경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내가 들어가는 경비가 기준 경비율보다도 덜한 경우가 별로 그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가 기준이고 단순이니까 조금 이게 좀 어색하지만 낮은 경비율, 높은 경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법적 용어 때문에 조금 그 낯설지만 낮은 경비율, 높은 경비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금액 기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법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인데 나는 그래도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잘했다라고 해서 기장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산출되는 금액의 20%를 그 공제를 해주는데 너무 크면은 또 한도를 둬서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팁인데 뭐 그 아무래도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서 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수료가 또 충당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비용 절감에도 절감 되고 업무에도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장부 대상자인데 추계로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그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은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건 아예 그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를 안 한 걸로. 안 했지만 신고는 처리는 되지만 무신고로 봐서 그 가산세를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추계로 계산하면은. 다만 좀 어떠한 경우로 그 세무서에서도 무신고자에 대해서 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추계 방식으로 세무서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일단은 이렇게 그 나눠 놓고 그 진행하시는 업종이 나는 도소매인데 그러면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3억이 넘으면은 복식이 되긴 된다. 아니면은 뭐 간편이 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은 뭐 6천만 원 미만이구나. 이런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편장부 서식은 이게 법의 서식, 법정 서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장부상 이제 수익 금액이 매출이 얼마고, 매출 원가, 제조 비용, 뭐 일반 관리비, 뭐 이런 항목들에서 얼마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만으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거를 뭐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국세청 사이트에 이 간편장부 안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사기업에서 그 제공하는 그 간편장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로 한번 써보시고 그 국세청 프로그램이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이용을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부 작성도 사실은 저는 뭐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직접 하기 어렵다, 또는 사업이 확장돼서 이것만 내가 정리해야 하는 것도 그 어렵고 그렇다라고 격리직원 뽑는 것도 좀 아직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성사 사무실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직접 해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맡기더라도 알고 맡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고 유형별로 이제 소득 금액, 순이익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장부 신고, 장부 신고, 그 복식이든 간편이든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 그 동일한 논리로 순이익이 계산되고, 기준경비율은 조금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그냥 그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쓰면은 세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경우, 좀 매입 비용이 제조업이나 어, 그 도소매 중에서 좀, 좀 상황이 어쩌다 맞아 들어가면은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나은 경우도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그 실제 장부 신고를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신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하게 이제 높은 경비율을 이제 넣어서 그 추정 경비를 그냥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다만 이제 그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사실 이게 다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의무인지.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귀하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십니다 하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신고 안내문에서. 그러면은 그 번거롭지 않네. 뭐 나 매출이 1억 원인데 뭐 90% 단순경 비율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걸로 신고를 하자. 심지어 이거를 모두 채용 서비스로 아예 다 기재를 해줍니다. 그 홈택스 안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장부상으로는 여기 기재를 해드렸지만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냥 경비율이 높으니까 그냥 하면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조금 내는 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소득 금액이 뭐 적게 나와가지고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게 들어가면 세금이 없으니까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금 없는 신고를 그냥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내가 실제 장부대로 하면은 손실이 만약에 뭐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손실이 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처럼 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쨌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손실이 나시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런 것들을 실제 장부대로 신고해서 다음 세금 계산할 때 써먹어야지, 무작정 단순경비율대로 간편해 보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신고 안내문을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무 대리인이 조회하는 화면이지만, 기장수임업체에 대한 화면이지만, 사업자들이 조회해도 동일한 화면으로 이 신고 안내가 그 조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뭐 내 매출은 3억 5천, 뭐 3억 4천 9백,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것도 일종의 수익금액 매출로 간주를 합니다. 2만 1천 원. 그리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든 결정금액.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내가 있지만 내가 별도의 3.3%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에 이것까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면, 기준경비율 언뜻 봐도 기준경비율과 이 일반과 자가는 일단은 뭐 지금 크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제 뭐 자가사업장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볼 때 기준은 굉장히 낮죠. 단수는 굉장히 크고 뭐 한 3억 5천 정도인데 단순경 비율 대상자라고 하면은 뭐 90%가 그냥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장부대로 했을 때 뭐 한 50%밖에 뭐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내문 해봤더니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여서 쓸 수 있다 90%로 그러면은 뭐 실장으로 하실 이유가 없죠. 단순경비율대로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법한 사항도 아니고 선택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시죠? 이 매출액은 도대체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고 여기다 띄워줄까? 또 내 3.3% 소득은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띄워줄까? 이거는 부가세 업종별 수익 금액이라고 이제 나오죠. 전자신고세 공제랑 또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이게 차곡차곡 모여서 소득세 이제 안내 자료가 됩니다. 부가세 때 신고한 내 이제 매출세 그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그 근거 자료들이 이 안에서 그 국세청 안에서는 내 매출로 다 집계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상으로도 이게 다 모여서 안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급명세 소득 이건 내가 3.3% 소득은 거꾸로 이 소득을 지급한 그 사업자가 이제 국세청에 이제 지급명세서를 보고한 걸로 국세청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나한테 띄워줍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신고가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보면은 내 종합소득세 신고랑도 연결이 돼 있다. 내 매출을 확정시키는 신고다. 부가세 신고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매입도 신고가 다 되지 않습니까? 주요 매입도 어떻게 보면 부가세 신고 때 비용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 부가세 신고에서 확정이 안 된 비용이 뭐가 있죠? 인건비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월별 신고를 통해서 뭐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이제 기중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와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거의 근간이 한 7, 80%는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있는 항목들이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지 않은 뭐 별도의 뭐 중고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한 2, 3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생사 사무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드릴 때 뭐 1년간 매출 내역 주세요, 뭐 1년간 매입 내역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장부 관리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이미 장부가 다 있고 인건비 신고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다 있고 그 외에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이제 비용 항목들을 이제 안내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앞선 신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뭐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매출만 이렇게 안내해 주지 그 비용을 따로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용 자체는 어쨌든 그 간편장부라고 하면은 아까 이 서식상에서 내가 부가세 신고했던 매입들을 여기 뭐 이제 그 내가 뭐 도소매업이라고 하면은 단기 상품 매입액에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 팔렸다라고 하면 0이 돼서 매출 원가가 이제 될 거고 기말에 이제 재고가 남아 있으면은 뭐 1억의 매입이 있었는데 뭐 1천만 원 남았다 하면은 매출 원가는 9천만 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소득 금액의 중요성을 한번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계산된 이제 순이익, 이 소득 금액의 역할은 단순히 세금 계산으로 끝나지만 않습니다. 그 아래같이 이제 여러 부담금과 그 부과 기준의 지표로서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은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것도 내 소득 금액입니다. 내 세금 신고한 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정보 그 뭐, 나이스나 뭐 이크레더블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용정보 회사들이 판단하는 내 신용점수도 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꽤 많은 이제 옵션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자격이나 대출 금액, 금리 결정되는 데도 이 소득 금액이 활용되고 각종 청약이나 지원금 이런 데서 소득 금액이 활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그
3억의 매출이 있었고 실제 장부대로라고 하면은 뭐 순이익이 뭐 1억 정도가 난다, 소득 금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 경비율 90%를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순이익은 실제 순이익은 1억이지만 90%의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내 소득 금액은 3억에 10% 3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서류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지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뭐 갖다 내야 되죠. 뭐 은행에다 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실은 내가 뭐 1억이 남았어요라고 이렇게 그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가장 이제 그 사람의 소득을 판단하는 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결과물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거기에 뭐 별도로 실제로는 얼마인데 단순경비율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1,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들에다가.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낮아지는 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내 개인의 신용점수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싶은데 소득금액 1,000만 원으로 낮게 평가가 돼가지고 대출이 나는 한 2, 3억 받고 싶은데 뭐 한 뭐 3, 4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더라.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고할 때 그, 그 이런 점들도 한번 이렇게 사업장에다가 여쭙고 이제 뭐 대출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신용 관리가 필요하신 상황이냐도 여쭙고 하는데 이 소득금액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세금 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1년간은 내 얼굴로 쓰인다. 최소한 다음 신고 때까지는 이렇게 좀그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신고 유형 중에서 아까 복식부기, 간편장부 이런 일반적인 장부 의무 외적으로 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보다 더 면밀하게 그 확인을 받고 신고하라는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제도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별도 확인을 받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이 한 달이 연장됩니다. 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서 그리고 대신에 뭐 조금 그 조금 뭐 혜택이 뭐 일부 있으나 뭐 아주 뭐 큰 건 아닙니다. 이런 세금 문제가. 그리고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일반 신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도소매업이나 이런 좀 규모가 큰 업종은 15억, 뭐 제조 음식업 등은 7억 5천, 일반 서비스업은 5억 이상으로 이거는 전년도 기준, 아까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그 당해년도 수익 금액으로 그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24년도 장부 의무가 결정돼서 나는 지금 간편장부인데 서비스업이면서 간편장부인데 올해 갑자기 뭐 내가 좀 영업이 잘 돼서 매출이 쭉 높아져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5억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장부 의무는 간편장부지만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보다 엄격한 의무를 좀 적용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다 엄격하고 좀 깐깐하고 좀 골치 아픈 단계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만큼 많이 매출이 늘고 여러 가지로 그 자리를 잡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시기를 조금 그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 전환까지 이제 넘어가시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차근차근 이제 성장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요. 어떻게 그 강의 하루 내려오면서 좀 그 기본 과정이지만 좀 기억에 좀 남으시면서 조금 머릿속으로 좀 기본적인 매핑이 좀 이렇게 좀 되기를 좀 제가 좀 소망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이제 그 연말정산 같은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심화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더 이해법을 키워 놓으시되 거기에 대한 이제 선행이 되는
조금 이제 강의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들만 한번 조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반 사업자가 강의료를 원천 징수 받는 경우, 종업소득세 신고 시 강의료가 자동 연계되는지, 자동차 유류비 서적 구매 등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예. 아까 그 신고 안내문 보여드린 것처럼 그 원천 징수가 됐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신고 안내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강의료가 이제 그 매출로서 이제 뜨게 될 거고요. 자동차 유류비랑 이제 서적 구매 같은 경우는 뭐 비용 처리가 당연히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편장부 거기에다가 이제 기재할 때 뭐 서적이라고 하면은 뭐 도서 인쇄비 항목, 유류비라고 하면은 차량 유지비 이런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비용 그 결정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뭐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제가 좀 많이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죠? 교재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제가 아주 바쁜 때가 아니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 안에 그래도 그 회신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이메일로 사후적으로도 궁금하신 거는 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기도드리고, 그, 무탈하게 또 사업장 관리 잘 되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오늘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